자본주의가 더 옳았어. 500년의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를 대멸종의 목전에 어제보다 더 많은, 전해보다 올해 더 많은, 부족하지 않은 것을 계속 부족하게 만든다. 여자가 상상하는 다른 경제,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죠. 실업은 어쩔 거야. 거대한 분리죠. 인간과 나머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연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죠.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으니까 권리가 아닌 선물로 간주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싫어했죠.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토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질문이 있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삶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겠죠.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계속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질문을 잊어버리진 않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바로 그 근본 질문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왜 자본주의를 하는가? 저는 또 공산주의자로 비춰지는 걸까요? 사실 그 질문을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인들은 경제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경제가 서로 경쟁을 했고, 유럽 국가들은 이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죠.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구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으로 상징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최종적으로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어. 자본주의가 더 옳았어.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은 상태가 된 이유는 어쩐지 그런 질문들이 좀 금기시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죠. 하지만 이제 근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왜 자본주의를 하는 거지? 자본주의는 우리가 도입한 경제 시스템일 뿐인데 만약 자본주의가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가 된다면, 오늘 소개할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 질문을 지구의 생태적 위기, 생존적 위기의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류가 30만 년을 지구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단 500년의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를 대멸종의 목전에 몰아넣었다. 그런 관점에서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좋은가, 이런 질문은 더 이상 무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생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책, 적을수록 풍요롭다. Less is more. 영국의 경제 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의 책으로 부제는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키워드, 성장주의에서 탈성장으로, 거대한 분리에서 연결로, 성장주의. 저자는 자본주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최초의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경제학자들은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저축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저자는 최초의 자본 축적이 바로 인클로저와 식민화로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인클로저 운동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뭐지? 그러면 공유지에 먼저 울타리를 친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가졌다는 거야? 실제로 유럽에서 15세기 말부터 벌어진 일이죠. 여기가 내 땅이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지였던 땅이 사유화되고 공격적인 대지의 이용이 시작이 됐죠.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인 15세기 말 이후 유럽의 타 대륙 식민지화 역시 초기 자본 축적의 원천이 됐죠. 예를 들어서 15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남미 안데스에서 유럽 사람들은 무려 1억 킬로그램의 금을 빼내갔죠. 그게
유럽 산업혁명 자본의 일부가 됐다. 유럽의 자본가들은 식민지에서 광산 채굴, 벌목, 원주민과 노예를 이용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태계로부터 공짜로 아주 저렴하게 뭔가를 가져가고 결코 되돌려주지 않는 것, 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자본주의의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이루는 게 시장과 교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쓸모가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교환을 했지만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파는 목적은 다르다. 이윤 창출. 그런데 계속 같은 수준의 이윤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게 목표다. 어제보다 더 많은, 전해보다 올해 더 많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그래야 자본주의는 생존을 할 수 있다. 자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장은 연평균 3%. 이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경제 총 생산의 규모가 100년 후에는 370배, 200년 후에는 7000배까지 늘어난다. 자본주의가 성장주의를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사회 전체가 이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만 하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미친 듯이 성장을 계속한 결과 현재 지구는 지속 가능한 물질 사용 최대 임계치를 2배나 초과하게 됐다. 연간 500억 톤 물질 발자국이 한계인데 현재 약 1000억 톤의 물질 발자국. 이 추세대로라면 21세기 중반이 되면 연간 2000억 톤, 즉 한계의 4배까지 초과를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태계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 한가운데 가장 두꺼운 빙벽들까지 녹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꺼운 빙벽이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서 도미노처럼 빙하들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 지구 대멸종 때 실제로 벌어졌던 그 티핑 포인트다. 저자는 특히 기후 붕괴 위기에 누가, 어떤 나라가 더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누적적으로 누가 더 많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봐야 하는데 미국은 기후 붕괴 위기에 단독으로 40%의 책임이 있다. 북반구 나라들의 92%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남반구는 거의 한 일이 없는데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잖아. 100% 청정 에너지로 바꾸면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녹색 성장의 꿈이죠. 청정 에너지 전환에 분명 진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정 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에 더해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청정 에너지 생산,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같은 데도 어마어마한 지구 광물 자원이 소모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벌채, 생물종 다양성 손실 등 생태계 파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사 100% 청정 에너지 대체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계속된다면 지구의 자원 물자들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재활용 어때? 순환 경제가 있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자원들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 소모가 돼버리죠. 극히 일부만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정말 성장을 하지 말자고?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죠. 저자는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이미 충분한 성장을 과거에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지점을 지나면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GDP의 달성이 인간의 번영을 더는 증진하지 않는다. 미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55,000달러가 넘지만 기대 수명은 78.7년.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20%에 불과하지만 기대 수명은 80세로 미국보다 더 높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가 15,000달러였던 1950년대의 행복 비율이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다. 그러니까 의료나 교육, 주택 임대료 통제 뭐 이런 공공재 서비스가 보장이 되면 낮은 수준의 국민소득으로도 높은 수준의 인간 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성장보다 불평등 해소가 인간 복지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사회가 평등할수록 사람들은 소득과 화려한 지위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탈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저자가 상상하는 다른 경제, 어떤 것일까요? 첫째, 계획적 진부화를 끝내자. 제조업자들이 일부러 제품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가전제품들은 평균 7년 정도면 못쓰게 설계가 돼 있다.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부품들이 수명을 다하는 것인데 그걸 교체하려면 너무 비싸거나 뭐 부품이 없거나 그래서 그냥 새 걸로 하나 사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식기세척기가 좀 오래됐는데 식기세척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을 지탱해주는 고리 한쪽이 망가졌어요. 애프터 서비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뭐 고리를 좀 교체할 수 없냐 그랬더니 뭐 고리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냥 뭐 새 걸로 하나 사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모든 제품의 가장 긴 수명이 보장되게 보증기간 연장 제도를 한다든지 수리할 권리 제도 같은 거를 도입하면 어떠냐. 둘째, 광고 줄이기. 광고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사게 마음까지 조작하는 거다.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섬유 생산을 80%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다. 셋째, 소유권에서 이용권. 우리가 쓰는 물건 중 다수가 필요한데 아주 어쩌다 한번 쓰는 거죠. 그런데도 뭐 다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게 하면 어떨까? 넷째, 식품 폐기 없애기. 전 세계 생산하는 식품의 약 50%가 버려진다고 하죠. 저도 엄청 찔리네요. 식품 폐기를 없애면 농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세계 탄소 배출량을 13%까지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의 규모를 줄이기. 대표적으로 소고기 산업. 세계 농지의 60% 가까이가 소의 목초지, 사료작물 키우는 데 쓰인다고 하죠. 칼로리당 영양소에 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산업이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고기 또는 콩 같은 식물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소고기 산업 축소야말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가장 변혁적인 정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죠. 실업은 어쩔 거야. 공급망 전체에서 엄청난 일자리 손실이 생길 텐데. 저자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노동시간 감축. 주당 30시간, 20시간까지 줄이자. 그러면서 공공의 일자리를 보장하자. 하지만 지금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소득이 너무 적어질 수 있죠. 월 단위 생활임금 보장 정책. 이와 함께 최대 몇천 배까지 차이가 나는 노동자 대 CEO의 임금 격차 제한, 부유세 등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도 필수다. 소득이 줄어도 기본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주거, 교육, 의료 등 공공재 서비스를 보장하자. 이를테면 영구적인 임대료 통제, 계속 임대료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성장하지 않아도 적게 벌어도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을까요? 저자는 자본주의가 만드는 인위적 희소성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을 또는 지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계속 부족하게 만든다.
인클루전은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땅을 결핍되게 만들었죠. 신자유주의는 공공재를 민영화함으로써 원래 저렴하게 어떤 것을 비싸게 사게 만들었죠. 불평등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뭔가 부족하게 느끼게 하죠. 자본주의는 또 사람들을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야 저렴하게 노동력을 내놓으니까.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시간도 부족하게 한다. 그래야 음식, 청소, 육아, 돌봄 이런 것들도 다 사니까.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생산성을 향상해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은 끝없이 결핍을 느끼게 된다. 영원히 충족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인위적인 희소성의 압력을 없앤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 거대한 분리에서 연결로. 어쩌면 저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본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공공의 것들을 사유화하고 지구의 자원을 마구 파헤치고 인간의 노동력마저 사고 팔고 다른 대륙을 식민화하고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까지 내버려뒀을까? 왜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됐을까? 자본주의가 비뚤어지는 것을 정당화해 주었던 철학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는 일대의 사건들이 벌어졌다. 아마존 우림의 아추아 족에게는 자연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나머지 세계가 모두 주체다. 동물도 식물도 인간처럼 영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 나머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위계를 짓고 나머지를 인간의 지배를 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모든 존재는 연결돼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지금 남아있는 세계의 많은 원주민 부족들에 의해서 놀랍도록 일관되게 공유되는 세계관이죠.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왔죠. 보통 애니미즘이라고 불리는 세계관. 그런데 고대 제국이 만들어지던 시기 이후에 이런 세계관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죠. 인간을 신과 같은 어떤 특권을 지니고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할 권리를 지닌 존재로 사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플라톤, 세계는 지상 영역과 초월적 영역으로 분리된다. 베이컨, 자연은 무질서하고 거칠고 혼란스러운 야수이고 인간은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복종시킬 힘을 갖는다. 데카르트, 정신과 물질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간만이 정신, 영혼을 가진 즉 신과 연결된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이원론이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완성이 된다. 거대한 분리죠. 인간과 나머지 생명 세계.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능해졌죠. 인간에게 어머니였던 땅은 재산이 되고 같은 생명체들은 물건이 되고 하나였던 생태계는 자원이 됐죠. 그래야 소유하고 갖다 쓰고 파헤치고 착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든 생명세계를 우리와 연결된 하나에 속해 있는 주체적 존재들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착취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과학은 그런 인식을 뒤집는 새로운 발견들을 내놓고 있죠. 이를테면 박테리아. 죽여 없애야 할 것들로 여겨져 왔지만 인간의 신체 기관은 수조 개나 되는 미생물 존재들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죠. 소화기의 박테리아는 음식물들을 분해해 양분으로 바꿔주고 미생물은 신경계 신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줄여주고 생물학자들은 나무들이 서로 소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균류 네트워크가 멀리 떨어진 나무들의 뿌리들을 연결시키고 지하 인터넷을 만들어서 에너지, 양분, 치료를 공유하고 위험을 서로 경고하게 한다. 심지어 다른 나무종들 사이에서도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소진 시마드 박사는 식물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다. 즉 학습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다른 생명체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인간의 지능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영혼도 없고 사고도 없다. 단정 지어 버리는 거죠. 애니미즘 하에서는 수렵이나 채집, 곡물 수확, 나무 베기 등등 다른 생명체를 이용하는 것을 권리가 아닌 선물로 간주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취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받은 것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싫어했죠. 자본주의의 논리는 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이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이제 그 거대한 분리, 이원론에서 벗어나서 인류가 오랫동안 지구의 모든 것들과 공존하던 그 시절의 세계관을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 참 급진적인 생각이죠.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자니, 성장을 멈추자니. 그런데 우리들의 목숨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어떤 생각인들 못할까요? 가라앉는 배에서 뭐든 내다 못 버릴까요? 사실 저는 좀 속이 후련했어요. 감히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웠던 그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급진적인 대책을 봐도 떨칠 수 없었던 질문들. 이미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물자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면 안 돼? 성장이 더뎌서 큰일이라는데, 아무리 성장이 더 어먼 놈들만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꼭 해야 돼? 일자리 문제를 꼭 일자리를 늘려서만 해결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해결이 되기는 해?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 지긋지긋한 집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성장을 좀 늦춰도 지구를 복원하자는 생각에 더 동의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